아니 오늘 인사청문회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진숙 그 후보자가 생각보다 예의 바르게 90도 폴더 사과를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이런 소식 좀 전해집니다 지금. 예. 네, 저도 오전에 좀 봤는데요. 이제 본인 잘못을 또 인정을 좀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와 이공계의 이 논문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했습니다만은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유학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이 논문 관련해서 의혹들이 완벽하게 해소됐다고는 좀 보기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그 몇 군데 일부 이제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도마에 올라 있는데 개인적으로 장성철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진숙 후보자는 좀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 중인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눈빛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눈빛 자체가 표정이 사과의 눈빛이야. 그냥 네.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불쌍한 동정심을 화장 불러일으키는.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요, 좀 화려했었는데 어. 오늘 깜짝 다른 굉장히 사람인 줄 수수한 알았어요. 모습으로. 예. 네. 그래서 머리도 막 이렇게 화려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차분하고 얼굴도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나왔구나. 아, 작정. 누가 선수가 붙어가지고 좀 코치를 했다. 무조건 지적하면은 네. 눈을 깔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억양, 톤 이런 것도 좀 낮게 네. 뭔가 참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데 노력을 해라. 그런데 잘못했으면 사퇴해야죠. 네. 아니 말씀대로 애매모호한 진짜 거예요, 이게. 그 선수가 붙었다는 게 저도 예상 못한 언론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도 이진숙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저한테 엄청난 관심을 표명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는 걸 보고 야 이분이 진짜로 이제 그 마당발이라고 하더니 그 발이 전국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교수들 같은 경우에 논문 문제라든가 학교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주위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분의 그 특정인이 뭐 추천한 게 아니고요. 충청권 그다음에 뭐 여성, 맞습니다. 교육계 네. 이렇게 이제 국민 추천 비슷하게 된 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간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그분이 논문을 뭘 썼는지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개인적인 네. 것들의 프라이버시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부분은 몰랐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사 검증의 한계이기도 하고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한국 사회의 이 정치 행정에 진출하는 통치 엘리트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되면은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더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확실히 좀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태도에 대한 온도차가 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좀 장관으로 임명받는 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보니까 이제 네. 장성철 소장님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보좌진 생활을 하셨는데 그 민주당에도 보좌진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민보협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민보협이요. 임원은 아닌 것 같고 전직 이제 역대 회장단들이 그렇죠. 그 강선우 후보자를 상대로 자진 사퇴를 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게 네. 사실 신호 자체가 좋지가 않아 보여요. 네. 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강선우 후보자가 애초에 그 보좌관들에게 사과를 하고 들어갔더라면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애초에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본인이 약간의 결점이 있었다면은 장관 제의가 왔을 때 애초에 받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마 이 강선우 후보자는 이게 장관 자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로 지금 이번에. 작동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경험이 많으신데 일단은 이제 이런 얘기들 합니다. 강선우 의원실의 보좌관이 세 보니까 5년간 이제 28명이 교체됐다고 하니까 당시 저도 이제 보좌관들 전화를 해보면은 네. 초선 의원실이니까 사실 입출이 잦은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의 얘기로 넘어갔었는데 구체적인 이제 쉽게 의혹 내용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강선우 의원이 이제 보좌진한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까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서 이제 버려라 쓰레기를 예를 들면 요런 식의 지시를 한 게 통상적으로 국회 보좌관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네. 예전에 노룩패스도 있었잖아요. 아니 이게 노르패스야 그냥 짐 갖고 있어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냥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행비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째 수행비서한테는 좀 짐을 맡기잖아요. 근데 저는 쓰레기를 버려라. 비대를 고쳐라. 비대 얘기도 있고요. 그거는 상당히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강선우 의원이
제가요 국회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지역 보좌관에게 부탁했잖아요. 아 구분해서 얘기하는 이렇게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지역 보좌관한테는 비대 고쳐달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국회에 있는 보좌관한테는 이렇게 좀 살펴봐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것도 웃긴 인식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저분이 저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하다. 원래 저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뭐 유튜브 영상 보니까 네. 본인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장관 후보자들한테 약자와 소수자 어려운 사람 우산이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한 질의하는 것까지 다 떠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특히 보좌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임명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현역 의원 불패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2005년 이후로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없다. 현역 의원. 근데 허준우 씨 네.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재명 정권 이 분위기 좋을 때 국민들이 많이 응원할 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강선우 의원을 임명하는 순간 민주당의 존재의 가치가 상당히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훼손된다.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계속 을지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약자, 소수자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우리가 같은 편에 서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좌진들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보좌진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원래 보좌진들은 자주 바뀌어요. 이런 식의 막 2차 가해를 해대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기에는 이런 설명이 좀 위험한 건데 기자들한테도 이제 의원들이나 이제 정치 일선에 계신 분들이 그 과거에 다른 사람의 괴팍함에 빗대가지고 강성원 의원의 문제를 약간 좀 이렇게 그 쉽게 여기는 그런 태도는 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참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물타기 한다라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사회의 의원 특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과거 이제 YS DJ 시절에 제왕적 총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내 정당이 되면서 의원 중심 정당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의원들 특권에 의한 원로원 정치처럼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 당 생활했을 때는 솔직히 표현드리면 의원들을 좀 우습게 봤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왕적 총재의 이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별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의원 중심의 정치가 되니까 정당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이 국회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국회 보좌진 숫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의원들이 원로원의 원로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보좌진들은 내가 생사여탈권을 갖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다 팽배해요. 저는 강선우 의원 개인을 탓하는 게 아니라 개인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정당 정치도 이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 빨리 좀 당원 중심의 정당 조직 중심의 정치로 바꿔야 되고요. 네. 그 또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왜 보좌진이 지역구에 근무합니까? 그 사람 국회에서 돈 받는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인데. 근데 네. 의원의 지역구를 보는 저는 보좌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선진국들은 보좌진들 2-3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국회라든가 정당 목사 정책 연구위원으로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순간에인가부터 우리가 이제 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정치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제가 이제 강선우 의원의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그런 거예요. 뭐 25명인지 45명인지 거쳐간 보좌관들 중에 한 명의 부모를 제외하고는 어느 보좌관도 나서가지고 사실적 우리 의원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옹호하고 미담 얘기하고 편 들어주는 보좌진이 없더라고요. 네. 아니면 민주당 보좌진들도 편을 들어주거나 실제로 그런 사람 아니다라든가 네, 예를 들면 그런 네. 얘기를 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권영국 그 전 대선 후보도 사퇴해라 막 이러고 있고 보좌진들도 사퇴해라 이러고 있고 시민단체도 갑질의 여왕 너도 사퇴해라 막 이러잖아요. 편이 없다라는 게 본인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들이 이제 오가면서 보신 국회의원 중에서 실제로 이제 그 전범이 될 만한 보좌관하고 잘 지내는 그 상을 가진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정땡땡 보좌관이라고 20몇 년째 같이 해요. 누군지 안 압니다. 바꿔요. 예. 안 바꾸고 거의 뭐 네. 친형제 가족처럼 지내면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왜 비슷해? 이런 생각 가지시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산 신고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보다 많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솔직히 말하면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계급 정당도 아니에요.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진보 정당도 아니고. 그럼 뭐냐? 결국은 이 한국 사회에서 반수구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게 민주주의 수호 정당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집권하면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계급은 아니지만 계층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잊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걸 그냥 강선 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이 정치 엘리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 엘리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 소장님은 눈여겨본 정치인 중에서 좀 이렇게 특히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이런 분들 좀 있었습니까?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무대. 김무성 대표. 장 소장님을 노루 퀘스트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특수관계 아니십니까? 그게 갑질이면은 막 그 보좌진들이 더 들고 일어났겠죠. 근데 무대가 되게 장점이 많고 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좌관부터 인턴까지 다 불러요. 다 들어본다 방안에 불러서 의견을. 다 들어보고 뭐 의견 얘기해 보라고. 네. 팽팽하면은 자, 다 눈 감어 그러고 거수로 그렇게 막 결정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보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의욕을 불러 일으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막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권한도 많이 줘요. 그래서 저기 제가 보좌관 할 때 네. 후배들 저 휴가는 네가 그건 알아서 해라. 뭐 나한테까지 그런 거 얘기하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 옛날 정치인들이 훨씬 민주적이에요. 세세한 것들. 아니,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 그 방은 사실은 장성철 의원실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실세. 김무성 의원실이 아니고 간판이 좀 이렇게 달리 달아야 된다. 아니, 그래가지고 네. 보좌진들끼리 되게 잘 지냈고 저희는 막 그만두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특수관계 말고 객관적으로 다른 쪽을 봤을 때는 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면은 다 그 방에 좀 악독한 거 아니면은 서로 얘기가 잘 안 되고 옛날에 이상한 의원들은 뭐 구 기자님 아시겠지만 회관 안에서 본인 방 안에서 밥 해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재밌네. 밥 해 먹고 합숙하는 기자들한테 전화해. 합숙하는 국회의원들 있었어요. 합숙은 뭐 기본이지. 그러니까 기자한테 전화해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럼 뭐 집에 반찬 싸가지고. 도시락 그럼 네. 거기서 취사를 한다니까. 의원실 갖다가, 안에서 네. 의원실 안에서 네. 그 정감이 좀 있네. 반찬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먹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별 민주당의 이모선 의원 있잖아요. 재선이신데 경찰 출신이신데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금방 보좌관들하고 저 잘 알고 보면은 이분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집회를 광화문에서 나온다. 끝나면 또 꼭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뭐 노래방도 가고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그 의원실 출근 순서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의원이 원체 이제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새벽형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좌진 하나가 먼저 따라 나오기 마련인데 늘 보니까 의원회관 문을 본인이 열고 이제 그런 약간 의원들 많아요. 닫는 형태의 굉장히 이렇게 보좌관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있잖아요. 네. 옛날 정치인들이 훨씬 더 탈권위적이었어요. 정동영 의원이나 이제 지금은 정계에 은퇴하셨는데 신기남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구급 인턴이든 누구든 보면 그냥 이름 안 불러요. 박동지 이렇게 부릅니다. 동지라고. 박동지. 동지. 박동지. 이거 말이야. 이런 거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셔? 네.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호칭부터가. 호칭부터 네. 그렇고 그리고 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업군으로 보면요. 총학생회장 출신들이나 고위관료 출신들이 굉장히 소탈해요. 소탈하고 회의도 잘하고 네. 기본을 좀 갖추고 있어요. 이게 훈련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개별 전문가 출신들 그다음에 자수성가한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괴팍한 사람들이죠. 교수들이 교수 출신들이 교수들 출신들도 오히려 좀 조금 괴팍하고. 딱딱하고. 네. 자기만의 세상이 너무 강해. 그죠? 쉽게 말하면은 네. 다중의 조직 속에서 토론하고 회의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정치 잘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야기잖아요. 깨어있는 조직화된 시민의 힘이다. 그렇네요. 민주주의라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김무성 대표 일화를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막 휴일 같은 때는 본인이 차 몰고 나오시고 본인이 직접? 네. 자전거 타고 나와가지고 집이 뭐 멀지는 않으니까 자전거 타고 회관 나와서 본인 하고 들어가고 업무 시간 중간에도 만약 예를 들면
장성철이 어디 갔노? 어디 갔는데요? 그럼 알았다. 이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물어보고 끝.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겠지. 라고 신뢰가 생각을 하는 있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저희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다 그랬어요. 지금 장상범님이 이제 저희 이제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서 또 이제 경향이 이제 대통령 흔들기를 시작했다 이런 우려를 해주시는데 그런 우려도 10분 이해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뭐 흔들어 보세요. 네. 뭐 그러고 해서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잖아요. 심지어 흔들릴 수도 없고 그죠? 네. 꼼짝도 안 해. 네. 경향이 그렇게 큰 메이저였나? 아니 그게 뭐 그것도 경향은 맞아요. 네. 그것도 근데 맞고. 강성호 네. 의원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런 의견도 있고 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 양분돼 상황이거든요. 있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순수 대통령제는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이 한국 사회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다. 절대권을 행사하잖아요. 장관은 그냥 대통령 비서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소모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그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을 위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은 전 국민이 선택한 하나의 그 민주주의의 표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참모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소모품이다. 죽을 수 있다. 그런 각오로 뭐 장관도 하겠다. 뭐 또는 네. 뭐 그 내가 낙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런 인식이면은 그럼 민주당 보좌진들이 반대 성명 냈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보좌진들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 발목 잡는 거예요?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본심은 아니겠죠. 네. 정치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무오류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정강호 목사님. 네. 북한 가면 그러잖아요. 수령관이잖아요. 그게.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죠. 네.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검증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거짓말을 했다. 그럼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네. 뭐 흔들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윤석열 정권 그렇게 그냥 막 본인 생각한 거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저런 꼴 났잖아요. 중간중간 약간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각도가 틀어져요. 오류가 생겨요. 그럼 그걸 그때그때 좀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민심이 탈선해요. 교정을 해줘야죠. 네. 그걸 미리 방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흔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잘 되라고 그런 거고. 솔직히 진영은 다르지만 이재명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저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아주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지하시되 추앙하지 말라. 비판적으로 지지해달라. 그런 말씀하셨고요. 되돌아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하나 잘못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네. 그 당시에 여당이랍시고 그렇네. 감싸지 말고 네. 일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리 의혹들을 따졌더라면은 이전 반에 대한민국이 굴곡진 세상이 생겼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윤석열 하나 검찰총장 잘못 임명한 게 우리 국민들이 큰 이제 효과를 치르게 됐는데 맞죠. 실제로 이제 건진법사 관련된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네. 그 이 대목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보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그 예를 들면은 그 통일교 본부장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여한 정황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당원 가입을 좀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그 특정인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멘토이지 않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정당 정치에도 관여할 생각을 했다. 그 자체가 매우 놀랍거든요. 자기의 놀라운 능력을 발현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이게 소문 나잖아요. 그러면 건진을 잡아야 내가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건진한테 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영수 회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마쿠의 실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철규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영수라는 사람이 되게 막강한 네. 권력을 행사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건진도 유혹을 받았겠죠. 여러 가지. 소장님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책임당원 혹은 권리당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책임당원. 권리당원은 민주당. 민주당은 권리당원, 책임당원인데 이게 1만 명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건진법사가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근데 있는 보통 한 거예요? 7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네. 당원들. 근데 10,00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건 2만 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 명씩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1인 그렇지. 2표니까 네. 그러면은 상당히 막강한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 대표는 좀 몰라도
최고위원 선출은 좌우할 수 있는 아하. 그런 숫자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본인들의 해명은 당시에 본인들이 밀려고 했던 후보 자체가 뭐 당대표나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긴 한데 그때 묘하게 지금 의심받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룰 세팅 자체를 당신 100%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 권유에 의해서 당원 가입했다면 별 문제는 안 됩니다만 강제가 작동되었다. 또는 뭐 비용을 뭐 대신 내줬다. 또는 뭐 이 서류 작성을 대체해 줬다. 이러면은 이제 정당법 위반이 되기 될 수도 때문에요.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도 120만이 넘고 국민의힘도 당원 숫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활성화됐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개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예. 이거는 그냥 동원형 정당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동원형 정당이고요. 실제로 당원들에게 주요 정책 결정권을 줘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원들이 정치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동원형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양당이다. 당원들 속에서 엘리트가 양성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영입해 오잖아요. 낙하산으로 오죠.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검증되어 있지도 않고 당성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적도 자주 바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원내의 의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 정당이 돼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근데 교육과 훈련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도 있어야 되고 가르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채워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 과거보다도 못하죠.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선관위가 조직을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한답시고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고 있어요. 정당은 민주시민교육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놔 버렸어요. 이게 지금 선관위가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네. 되어 있는 건데요. 빨리 정당이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고 이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그 당시에 당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제 그 공천 청탁 의혹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지역에 있는 군수라든가 도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조사도 받고 강제 수사도 당했는데 이런 부분에 정권 초반의 영향력 우리 그 소장님도 많이 접하신 거죠 이분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에 건진을 통하면은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인사와 세금은 건진으로 통한다. 그래서 지금 뭐 단순하게 뭐 지역 군수 지방선거 때의 공천 요거만 나와 있잖아요. 건진 수사하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많은 다른 일들이 참 우리 충격적으로 받을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건진을 잡는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 K를 잡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건진의 부적절한 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원 교육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왜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환길 같은 사람 내려다가 당원 교육을 한단 말이야. 한국사 강의시켜버리지 바로 그냥. 예. 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독일 사례를 하나 말씀. 독일의 연방 정치 교육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뭔가 하면은 독일도 이제 양당 체제잖아요. 김민연 3인당 뭐 이렇게 했는데 양당이 좌우 극단으로 못 나가도록 정부에서 이제 정부라는 게 이제 이 중립화된 정부 영역에서 돈을 져가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일부 개입을 하는구나.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온전한 형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당원 교육이 되는 것 같고